이강민의 잡지사 12월 호 12번째 페이지. 이번 주는 금요일의 남자로 함께합니다. 스포츠 랩소디 칼럼니스트 이닥 이정우 박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랩소디의 이정우입니다. 네. 야, 드디어 2022 카타르 월드컵의 결승전 상대가 가려졌습니다. 준결승에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FIFA 랭킹 2위 남미 축구를 대표하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FIFA 랭킹 3위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이죠. 프랑스가 결승에서 맞붙게 됐는데 오늘 이닥은 대놓고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입고 나왔네요. 뭐 공개 지지라도 하는 건가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 축구를 좋아하고요. 또 아르헨티나의 선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뭔가 셔츠가 이번 유니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입은 셔츠가 98년도에 산 옷인데요. 뒤에 새겨진 사람이 가브리엘 바티스투타다고 그라운드의 마지막 로맨티스트라고 불리는 가브리엘 바티스투타입니다. 네. 저도 엄청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네. 진짜 멋있잖아요. 그쵸. 바티골. 네, 맞습니다. 네. 2002년도 은퇴했죠. 네. 아르헨티나의 팬심을 갖고 계셨군요. 네. 자, 아르헨티나가 이번이 여섯 번째 월드컵 진출입니다. 78년도 대회와 86년도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아르헨티나가 3번 준우승을 했는데 기록을 살펴보면요. 30년 초대 대회에서 우루과이한테 4대2로 지면서 준우승했고요. 그다음에 90년도 대회가 이탈리아 대회였었죠. 그렇죠. 그때 서독한테 지면서 준우승했고요. 2014년도 브라질 대회에서도 또 독일한테 지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번이 네 번째 월드컵 결승 진출인데요. 네. 프랑스는 자국에서 열린 1998년도 대회에서 우승했고요. 4년 전인 2018년도에 우승을 했고요. 2006년도 독일 대회에서 결승전에서 이탈리아를 만났는데 그때 안타깝게 준우승을 했죠. 박치기 사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나라 모두 세 번째 월드컵 우승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기는 나라가 사상 최초로 세 번째 월드컵에 이제 패권을 차지하게 되겠는데요. 네. 따라서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맞붙을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현재 많은 언론들이 사실 결승전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나 프랑스의 전략이라든지 장점, 단점, 혹은 리오넬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맞아요. 아니면 현재 지금 5골로 각각 득점왕 경쟁 중인 메시와 음바페 중에서 누가 득점왕이 될 것인가. 혹은 두 선수 중에서 누가 대회 MVP가 될 것인가. 그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 잡지사는 이렇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경기에 관한 정보 말고요. 예.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 얘기를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네. 우리에게 좀 덜 알려진 프랑스 축구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르헨티나가 또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축구의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안정환, 박지성, 구자철 해설위원도 해주지 않는 얘기를 잡지사에서 오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닥의 모습만 보면 너무 남미 편파 방송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제가 딱히 프랑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삼색기가 새겨진 옷을 입고 왔거든요. 프랑스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잉글랜드를 축구 종주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국제 축구의 기반을 다진 나라는요,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네네. 아마 왜요? 아시다시피 피파의 이니셜도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피파가 네. Federation International de Football Association이라고 이게 영어가 아니거든요. 피파의 약자가 이니셜이 프랑스어입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발음을 페데라시옹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네네. 예. 1904년에 파리에서 피파가 설립이 됐는데요. 네네. 프랑스 사람인 로베르 게랭이라는 분이 설립을 했습니다. 차차 피파의 영향력이 커졌거든요. 네. 그리고 유럽 밖으로 좀 벗어나기까지 했는데 1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피파의 영향력이 좀 감소가 돼요. 또 회원국들도 좀 피파에서 탈퇴하면서 피파가 약간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네. 이 위기를 타개한 사람이 피파의 3대 회장, 2대 회장은 잉글랜드 사람이었고요. 네네. 3대 회장인 또 프랑스인인 줄 리메시가 이 위기를 타개한 분인데요. 네. 이분이 1930년에 우루과이에서 초대 월드컵을 개최한 분입니다. 요 쥘림의 이분이? 네, 줄 리메. 그래서 그의 업적을 기념해서 월드컵 우승컵도요, 줄 리메컵이라고 한동안 계속 불렸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줄 리메컵은 브라질이 1970년도 멕시코 월드컵에서 우승하면서 세 번째 우승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이 영구 소장하게 됩니다. 줄 리메컵을요.
아, 그러니까 3번 우승하면 세 영구 번- 소장하게끔 했던 네,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 규칙이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브라질이 그 영구 소정한 컵을 도난을 당했습니다. 네. 도난을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1974년도 월드컵이 서독에서 열렸는데요. 네. 그 대회를 앞두고 피파가 피파컵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브라질이 그 도난을 당했기 때문에요. 네. 영구 소장하고 있다가 네. 지금은 3회를 우승해도요. 그 컵을 그 우승 국가가 3회 우승한 국가가 영구 소장을 못 합니다. 관리 좀 잘하지. 네, 그리고 2006년도 독일 월드컵부터는요. 네. 그 우승했을 때 시상식에서만 잠시 트로피를 빌려주고요. 네. 피파가 곧바로 회수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승국에는 모조 트로피를 준다고 합니다. 모조 트로피를 주고. 네네. 그러니까 시상식 때 너도 나도 다 거기 트로피에 예, 입맞춤 그때는 한번 하려고 진짜고요. 금방 회수해 가고 줄 서고. 나중에는 예. 모조 트로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프랑스가 또 더군다나 1954년도에 유럽 축구 연맹인 유에파가 설립이 되는데요. 네. 그때 주도한 나라가 또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였고요. 사실 유럽 월드컵이나 유로 못지않게 재밌는 대회가 매년 개최되는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대회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유럽 최강의 뭐 축구 클럽 최강을 갈리는 이 대회가 사실 처음에는 유에파가 주관을 한 게 아니고요. 네. 프랑스의 스포츠 일간지 레키프에서 주최한 대회였습니다. 아. 이렇게 프랑스는 세계 축구의 저변 확대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많이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뭐 네. 잉글랜드 못지않게 네네. 근본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랑스 대표팀 얘기할 때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그 선수단의 이민자 출신이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다른 유럽 국가하고 비교해도 프랑스 대표팀의 이민자 출신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 1970년대나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프랑스 대표팀에 그렇게 이민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프랑스가 80년대 미셸 플라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가 있었고요. 전설이죠. 90년대 에릭 칸토나나 페팽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가 다수 배출이 됐거든요. 네네. 프랑스가 그런데 약간 안타깝게도 월드컵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네. 98년도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했지만 그쵸, 그 전까지는 4강 진출에 3번 한 적은 있습니다. 네. 3번 한 적도 있지만 월드컵 본선에 6번이나 못 나갈 정도로요. 네. 심심하면 유럽 예선전에서 프랑스가 덜 그렇죠. 발목을 뭐 잡혀가지고요. 잉글랜드, 뭐 네. 독일,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약간 한층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98년 전까지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프랑스 국가대표팀이 1986년부터 1996년까지를요 저주받은 세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주받은 세대. 요즘 무슨 뭐 골든 제너레이션 이런 말 많이 쓰는데 황금 세대 황금 세대. 그런 말 많이 네. 쓰는데 프랑스 국가대표팀은 86년부터 96년도까지 저주받은 세대, 영어로 하면 더 커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1990년도 그 독일 이탈리아 이탈리아 월드컵하고요. 월드컵. 네. 94년도 미국 월드컵에 미국. 본선에 진출을 못합니다. 아. 연달아 실패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98년도 자국에서 그 월드컵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망신당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가. 그러다 엄청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조마조마했을 것 자국에서 같아요. 열리는 네. 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수들을 모집하다 보니까요. 네. 그 당시에 이민자 출신 선수들이 프랑스 대표팀에 많이 합류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1996년도에 네. 당시 극우 정당 국민 정선의 당수였던 장말리 르펜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프랑스의 극우 정치인인데요. 국민전선의 예. 르펜. 장말리 르펜이 대표팀에 아랍 출신이나 흑인 선수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과 함께 네. 근데 보니까 그 아랍 선수나 흑인 선수들이 국가를 잘 안 부르는 거예요. 프랑스 국가를요. 국가가 경기 연주될 전에. 때. 예. 근데 국가를 부르지 않는 선수는 가짜 프랑스인이다. 그런 선동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식민지 출신 선수들은요. 네. 국가제청에 더욱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됐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샀군요. 네. 98년도 그 프랑스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이 그 프랑스하고 브라질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 결승전이 열린 장소가 파리 근처에 있는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8만 관중이 가득 들어찼다고 그러고요. 네. 경기 전에 프랑스 국가가 연주되니까 정말 프랑스 관중은 정말 목청껏 이를 따라 불러서 정말 무슨 장관을 연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겠죠. 뭐. 12년 만에 나간 자국에서 개최된 월드컵인데 결승을 갔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라운드에선 프랑스 선수들은 국가 부르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민자라서? 네. 실제로 몇 선수는 부르는 흉내만 냈고요. 네. 몇몇 선수는 입 다물고 있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2006년도 독일 월드컵에서도 프랑스가 또 결승전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때 프랑스 대표팀의 모습도 1998년도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도리어 홈 구장이 아니어서 그런지 8년 전하고 비교해서요. 네. 8년 전 국가 연주 때보다 더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한 프랑스 불로. 선수들이요. 예. 네. 보통 사실 유럽의 축구 대표팀들을 보면요. 그 국가 연주 때 이민자 출신 선수들은 국가 재청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특히 프랑스 축구 대표팀이 그러한 경향을 좀 더 많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 지네딘 지단과 또 카림 벤제마 정말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미드필더와 공격수 이 위대한 선수들도 국가 제창을 안 했다면서요? 네, 그 지단과 벤제마 둘 다 네. 프랑스 태생입니다. 지단은 마르세유 태생이고요. 네. 벤제마는 리옹 태생인데 네. 두 분 다 프랑스 태생이지만 알제리 형통을 갖고 있는 이제 네. 선수들인데요. 그렇죠.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대영 제국이 해체가 될 때 나름 평화적인 방법으로 식민지를 독립시키거나 자치권을 주면서 대영 제국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말 프랑스는 전쟁도 불사하면서 네. 끝까지 식민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나라가 또 프랑스였거든요. 영국이 그나마 양반이었다. 그나마 평화적으로 했다. 그나마요. 친영파. 그나마 평화적으로 대영 제국이 해체가 된 데 비해서 프랑스는 예.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식민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대표적인 희생양이 알제리였습니다. 그 1945년도 5월 8일이 네. 그 사실 우리는 2차 대전이 뭐 끝난 날이 1945년도 8월 15일로 생각을 하지만 네, 네. 유럽인들한테는 나치 독일이 항복한 날이 1945년도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날 나치 독일이 유럽에서 항복을 했거든요. 네. 그날 알제리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항복을 하자마자. 네, 그날요. 네. 알제리에서요. 네.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터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하고 시위대가 충돌을 했고 네. 양측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해군하고 공군까지 동원해서요. 대대적인 보복을 가했다고 합니다. 어허. 알제리 그 시위자들한테요. 네네. 그 당시에 최소 3만 명 이상의 알제리인들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알제리가 8년 동안의 독립전쟁 끝에 네. 1962년에 독립을 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알제리 출신 선수들이요. 네.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클 수밖에 어마어마하겠네, 없습니다. 진짜. 예. 네. 아마 그 편집장님도 기억하실 텐데 2022년도 네. 발롱도르 수상자가 벤제마 아닙니까? 카림 벤제마. 예, 카림 벤제마인데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선수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예. 부상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 참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소식을 들어보니까 벤제마가 지금 부상도 많이 완쾌가 됐고 아직도 벤제마가 프랑스의 최종 엔트리 26인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혹시 결승전에 벤제마가 깜짝 등장하는 거 아니냐 에이, 그런 설마. 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벤제마도 이제 대표적으로 프랑스 국가를 안 부르는 선수거든요. 네. 지단과 같이요. 예. 만약에 벤제마가 깜짝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네. 프랑스 국가가 연주될 때 그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도 우리가 한번 재미있게 볼 예,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닥도 벤제마 나오는 거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죠? 벤제마가 아마 나오더라도 선발은 못 나오겠죠. 아니, 지금 훈련도 같이 안 했잖아요. 카타르에 근데 그동안- 같이 없을걸요? 예, 네. 지금 네. 저 레알 마드리드 가 있는데 네. 초대를 받아서 오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긴 네. 하는데 관중석에서 지켜볼지 네. 아니면 선발은 당연히 아니겠지만서도 후반에 뭐 깜짝 뭐 잠깐 아이. 교체 멤버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그래요? 해보지만 정확한 건 아직 모를 것 같습니다. 지루가 그리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올리비잉 맞습니다. 지루. 네. 근데 뭐 프랑스가 만약에 월드컵이 거의 뭐 가지는 게 확정되는 순간이 된다고 뭐 하면 한 3대 0 이렇게 나오면 뭐 만약에 벤제마도 뭐 여유 있게 그럴 마지막에 수는 한번 있겠네. 교체 투입 정도는 한번 해줄 수도 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 벤제마 같은 경우 2018년도 4년 전에 프랑스가 월드컵 할 때 프랑스 대표팀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벤제마가 불미스러운 일로 6년 동안 국가대표를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2018년도 프랑스가 우승할 때 그 당시에 벤제마가 없었고요. 그러다가 벤제마는 사실 약간 고플 거예요. 월드컵에 대한 예. 그 갈망이요. 네. 유로 2020에서 대표팀으로 복귀를 했는데 네. 유로 2020에서 벤제마가 국가대표로 복귀를 하면서 네. 그 당시에 국가가 연주됐을 때 네. 처음으로 약간 태도가 변경이 돼가지고요. 불렀어요? 그 당시 국가를 속삭이듯이
아, 시원하게 부르진 않고. 제대로 부르는 건 아니고 아니고 그 당시에 속삭이듯이 정말 부른 게 그런 영상이 남아 있기도 몇 합니다. 년 동안 비판을 하도 많이 받았다가 오랜만에 복귀해서 약간 근데 눈치 아무래도 보면서 좀 그런 불렀나 눈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복귀를 하다 보니까 어허. 예전처럼 국가를 예.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네. 부르긴 부르는데 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열창도 아니고 마지못해 부르는 느낌. 마지못해 부르는 예. 속삭이듯이 그렇게 부르는 장면이 지금 화면이 아하. 남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럼 이다 궁금한 게 그 경기 전에 국가 나올 때 카메라가 선수 한 명 한 명 다 비춰주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 다 이제 국민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재창을 거부한 선수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여론이 또 극명하게 갈리기도 해요. 갈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프랑스의 국가가 그 유명한 라 마르세유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국가인데요. 그 혁명 시대의 군가였었죠, 원래. 네. 군가가 됐다가 그가 국가가 된 노래인데요. 사실 굉장히 험악한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군가였기 때문에. 아, 그래요? 원래 7절까지 있는 노래인데 7절? 7절까지 있는 노래인데 네. 스포츠 경기에서는요. 보통 1절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나마 1절은 험악한 가사가 그나마 적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1절의 가사를 살펴보면요. 네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적들이 네 아내와 자식들의 목을 벤다. 이런 가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험악한 가사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그게 지금 한데요. 방송에 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 가사는 그쵸. 1절이니까. 네, 와.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험악한 가사로 유명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네. 또 이 국가가 인종차별에다가 외국인 혐오에 관한 가사도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민족주의 좀 성향을 담고 있는 노래가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 프랑스가 네. 알제리나 다른 식민지 국가 했던 만행을 네. 거론하면서 국가를 부르지 않는 이들을 이해한다는 여론도 있긴 해요. 이거 뭐 부를래야 부를 수가 없는 가사다 그 사람들이. 예. 반면 그들이 과거에 받은 고통은 이해하지만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대표 선수가 국가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프랑스인으로서 네. 프랑스인이 갖는 혜택을 모두 다 누리면서 국가를 거부하는 것은 선수들의 이중적인 태도다. 거기에 실망했다. 그런 여론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민자 출신들의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들이 왜 국가를 안 부르는지 어느 정도 또 공감이 닿는 얘기도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네, 박지성 선수의 절친으로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패트릭 에브라 선수 있었었죠. 에브라, 예. 그 선수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잘할 때는 프랑스 선수이지만 내가 못하면 프랑스 선수가 아니다. 네. 벤지마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내가 골을 기록하면 프랑스인이 되지만 네. 골을 못 넣으면 아랍인이 된다. 아,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여론이 이중적이다. 예, 선수들도 네.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기면 프랑스인이지만 네. 우리가 못 이겼을 때는 프랑스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프랑스인 선수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겼을 때만 잘했을 경우에만 그쵸, 프랑스인으로 그쵸. 인정을 해주고 네, 못했을 네. 경우는 프랑스인 취급을 안 차별받고, 하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감정 같은 게 쌓였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분들이 국가재청에서 이제 소극적인 태도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네요. 네네. 예. 최근에 프랑스 대표 선수들은 논란을 피하고자 다들 국가를 부르는 듯한 모양새를 좀 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2018년도나 지금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요. 네. 프랑스 선수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국가를 그래도 열심히 부르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정말로 입 다물고 있거나 부르더라도 입만 이렇게 립싱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입 닫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속삭이듯이 잘 부르는 부르지 케이스가 말지. 굉장히 많았거든요. 립싱크하는 건 약간 좀 소인배 아닌가요? 예. 하지만 이민재 출신의 다수인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국가를 많이 부른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이민재 출신이 지금도 다수입니다. 대표팀이요. 네. 프랑스 대표팀이요. 예. 근데 사실 이분들이 사실 프랑스 선수들에 비해서 프랑스 오리지널 선수들에 비해서는요. 좀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서 그런 모습은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어떤 마음인지는 네.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프랑스가 우승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는 최종 엔트리가 23명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17명이요. 네. 네, 이민자 출신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높은 비율인 거예요. 그쵸,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죠.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없습니까? 물론 축구 인프라나 이런 게 프랑스가 월등히 높지만 네. 뭐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여기서 진짜 본인 혈통 출신 선수들 잘 지켰으면 얼마나 강팀이 됐을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이번에 모로코가 4강에 들면서 뭐 나름대로 이제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는데 네. 모로코 선수단은 거의 한 반 정도가 모로코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더라고요. 다 뭐 다른 유럽 국가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서로 이렇게 네. 예, 섞여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프랑스와 관련한 축구 얘기를 들어봤고요. 아르헨티나 얘기를 이번엔 해보겠습니다. 이닥이 늘 저한테 뭐 사석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한국 축구의 친구다. 예,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좀 네.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미 지역의 특성에 대한 공부가 약간 필요한데요. 네. 사실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은 남미 대륙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어 문화권을 대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또 두 나라가 차지하는 면적이 남미 대륙에서 63%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크죠, 둘 다. 네, 두 나라가 또 오랜 기간 동안 지역 라이벌이었습니다. 네, 또 19세기 초반에 우루과이가 브라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벌일 당시에 네. 아르헨티나가 우루과이 편을 들어서요 브라질하고 또 전쟁을 했었던 악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관계로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는 되게 친한데요. 그렇죠, 예. 브라질하고 사이가 좀 안 좋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죠. 네네. 예. 근데 2세기가 넘는 동안 두 나라는 전쟁과 경쟁에서 시작해서요 우정과 동맹에 이르기까지 정말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입니다. 네.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가 경쟁했는데 네. 가장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가 지금까지도요 네. 스포츠입니다. 스포츠인데 거의 모든 스포츠에서 네. 두 나라는 경쟁합니다. 한국하고 일본처럼 네. 거의 모든 스포츠에서 두 나라가 대립을 하지만 이들이 가장 치열하게 부닥치는 종목은 단연 축구입니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친선 경기마저도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경기는 엄청나게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국의 전문 스포츠 방송 ESPN 같은 경우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국가 라이벌전으로 네.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를 아. 꼽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만약에 브라질이 그 8강에서 크로아티아를 이겼다면 준결승에서 브라질 대 아르헨티나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네, 저도 사실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경기가 준결승전에서 혹시 성사되는가 싶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네. 성사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쵸. 아쉽기도 했는데요. 2014년도 그 월드컵을 개최한 브라질의 준결승전에서 독일한테 7대1로 지지 않았습니까? 네. 충격적인 스코어로 대패를 했죠. 네. 그 당시에 결승전에 아르헨티나가 올라갑니다. 독일하고 이제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는데 이 아르헨티나가 올라가니까 브라질이 굉장히 좌불안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홈이잖아요, 홈. 앙숙이자 라이벌인 네. 아르헨티나가 자기네 땅에서 네. 자국에서 우승 트로피를 드는 것을 브라질 사람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홈 팬들이 독일을 간절하게 응원했다고 합니다. 아. 브라질 사람들이요. 결국 우승은 그렇게 됐죠. 독일이 결국 우승했죠. 독일이 차지했죠. 예. 브라질 팬들이 독일을 간절히 응원했고 우승도 독일이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듯 이 두 나라의 라이벌 관계는 되게 유명한데요. 사실 이 라이벌 관계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 예, 우리나라 관련. 대표적인 예가 2002년도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네. 1998년도까지는 월드컵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02년도에는 네. 다른 곳에서도 제3대륙에서도 월드컵을 한번 개최해보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경제 강국이었던 일본이 월드컵을 유치하겠다면서 선수를 치고 나왔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가 또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에 질세라. 신청하고. 네, 우리나라도 월드컵 유치를 선언을 했는데요. 네. 당연히 초반에는 일본이 앞서 나갔습니다. 유치 경쟁에서요. 네. 그 당시에 피파 회장이 브라질 출신의 주앙 아벨란제다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요. 당시 피파 회장이 노골적으로 네.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브라질이랑 일본은 친하잖아요. 전통적으로 예. 사실 브라질과 그렇죠. 일본이 굉장히 친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브라질의 일본계 이민자들도 굉장히 많이 가 있고요. 일본 성씨 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예. 이민자들도 많이 가고 전통적으로 친한 나라인데요. 브라질의 이 피파 회장이 노골적으로 정말 일본 편을 들면서 당시 축구 황제였던 펠레까지도 일본 편을 들게 됩니다. 예. 그리고 1966년도 월드컵 우승의 주역이었던 잉글랜드의 보비 찰튼도요. 그 일본의 공식 대변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도. 네. 그럼 굉장히 사실 또 불리해졌네. 그 일본하고 또 잉글랜드하고 또 친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또 예. 일본이 또 잉글랜드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경향도 있고요. 이덕도 잉글랜드랑 친한데. 알겠고. 근데 사실 또 잉글랜드 아르헨티나하고 사이가 좀 안 좋거든요. 우리나라가 엄청 불리해졌어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되게 불리해진 상황이었는데 네. 그 당시 아벨란제 회장이 좀 이렇게 독재를 많이 하면서 그분 때문에 피파가 물론 성장도 많이 했지만 좀 많이 좀 부패됐다. 그래서
피파를 개혁하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누구냐면 네. 당시 UEFA 회장이었던 네. 레나르트 요한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스웨덴 분인데 이분은 피파를 개혁하고 싶었던 분이었거든요. 네, 네. 이분이 한국 편을 듭니다. 브라질 쪽이 너무나 일본 편을 드니까 네, 네. 도리어 UEFA 회장은 스웨덴 분은 한국 편을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과 앙숙인 네. 아르헨티나도요 한국 지지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네, 되는군요. 1996년도에 네. 2002년도 월드컵 개최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바로 1년 전인 1995년도에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하고요. 네. 디에고 마라도나가 음. 방한해서 한국의 월드컵 유치에 힘을 많이 실어주거든요. 마라도나까지 왔어요. 마라도나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라도나하고 페레가 각각 네. 브라질과 한국을 위해서 월드컵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진기한 풍경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두 명의 축구 황제가 한국과 네. 일본을 대리하는 모양새가 네, 된 맞습니다. 거예요. 야. 대리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때 남미에서도 한국파 대 일본파가 팽팽하게 갈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미 지금 사진이 하나 나오고 있네요. 네, 마라도나의 네, 사진. 저게 마라도나 방한했을 때 선수가 사진이군요. 당시 방한했을 예. 당시에 보카 주니어스 선수 소속으로 방한을 했어가지고요. 당시 우리나라 김영삼 전 대통령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을. 사진은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고요. 마라도나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네. 좀 전에 그 사진은 월드컵 주경기장에서 열렸던 올림픽 주경기장 잠실에서 열렸던 경기였는데요. 네. 보카 주니어스 소속으로 마라도나 선수가 나왔었는데 저 경기가 사실 마라도나의 재기전이었습니다. 복귀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마약을 좀 이분이 네. 섭취하신 관계로 15개월 동안 자격정지를 당했거든요. 네. 이 경기를 통해서 다시 축구계로 복귀하는 경기였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복귀하는 경기를 한국에서 네. 보카 주니어스 소속으로 한국 대표팀하고 한 거예요. 야. 그래서 이 경기를 굉장히 많은 세계인들이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네, 마라도나 또 복귀전이니까요. 결국 뭐 경기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닌데 당시에 보카 주니어스가 대표팀을 2대1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남미가 지금 네. 남미의 큰형님들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인데 네. 브라질은 일본 편을 들고 아르헨티나 한국 아르헨티나는 우리 편을 들게 편을 되니까 드는. 네. 다른 나라들까지도 양분이 됩니다. 네. 다른 나라들까지도 양분이 돼가지고요. 우루과이하고 볼리비아, 페루는 한국 편을 들었고요. 네. 일본을 지지하는 나라는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 이렇게 양분이 됐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두 나라만 이게 중립을 지켰고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양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남미만 양분이 된 게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축구가 한국이냐 일본이냐 이렇게 많이 양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2년도 월드컵은요 사상 최초로 공동 개최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는 뭐 2002년 대회에서 4강 신화를 썼습니다만 정작 우승 후보였던 아르헨티나는 조별 예선 충격에 탈락을 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예. 그때 죽음의 조에 들어가서. 네, 기억하시나요? 그 아르헨티나가 당시에 잉글랜드, 스웨덴, 나이지리아하고요 죽음의 조에 편성돼가지고 숨 막히네요. 저는 예. 그 조 경기를 한국에서 하길 원했는데 그 조별 일본. 경기가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아쉽게도요. 맞아요. 예. 당시 일본에서 정말 잉글랜드 대표팀은요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잉글랜드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사이가 괜찮아요. 그렇게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또 그 당시 데이비드 베컴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그렇죠. 대표팀에. 예. 그러다 최고의 보니까 스타였어. 더욱더 많은 환영을 받았던 거예요. 네. 그에 비해서 아르헨티나는요 상대적으로 좀 찬밥 취급을 일본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앙숙인 잉글랜드가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혹시 그 경기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는데 그 경기 때 석연찮은 페널티킥 판정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한테 1대0으로 지는데요. 네. 그 당시에 마이클 오웬이 네. 맞아요.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다이빙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유명한 이탈리아 콜리나 주심이 거기 넘어갔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예. PK를 선언해가지고 그게 결승골이 돼서 1대0으로 졌습니다. 아르헨티나가요. 그래서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경기인 스웨덴과의 경기를 1대1로 비기면서요. 아르헨티나가 16강 진출에 실패합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그 당시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죽음의 조다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무조건 16강 가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한 나라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둘이 아르헨티나가 떨어지고 네. 잉글랜드하고 스웨덴이 16강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 당시 아르헨티나가 또 경제 위기를 많이 겪고 있었거든요. 당시 경제 위기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잠깐이라도 꿈을 주고 싶었던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그 당시 경기장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16강을 못 가니까요. 그라운드의 마지막 로맨티스트라고 불렸던 제가 입고 있는 바티스타도요. 네. 눈물을 훔쳤고요. 맞아요. 그 경기가 바티스타의
대표팀 마지막 은퇴 네. 경기가 되겠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래서 네. 그 축구뿐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는 유엔 등 축구뿐만이 아니라 유엔 등 각종 국제 무대에서 네. 한국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우리나라의 맹방인데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프랑스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건 맞습니다. 네. 프랑스도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우방국이지만 아르헨티나도 상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혹시 편집장님 그 커피 클럽이라는 그 명칭 들어보셨는지요? 커피 클럽? 커피 클럽. 전 처음 들어보는데 좀 속도를 높여서 소개해 주시면. 네, 커피 클럽이요. 네. 1990년대 초반에 이탈리아의 주도로 이집트, 파키스탄, 멕시코가요 모여서 상임 이사국 확대에 반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유엔에서요. 네. 1998년도에 한국하고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이 참여하면서 세력이 커지면서요. 네. 커피 클럽이라는 모임이 생깁니다. 네. 커피 클럽은 사실 정식 명칭은 아니고 별칭인데요.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하는 비공식 모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정식 명칭은 합의를 위한 연합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 유엔의 그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에는요. 네. P5라고 하는 상임 이사국 5개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안보리에서 어떤 결의안이 통과하려고 하면요. 네.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특히 P5 상임 이사국에 모두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장일치로 가야죠. 예, 그 상임 이사국 중에서 한 나라가 거부, 비토를 하면요. 네. 안보리에서 그 채택이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P5가요. 상임 이사국이요. 예. 근데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G4라고 불리는 나라들인데 네. 네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브라질, 네. 독일, 일본, 인도입니다. 이 4개국이 G4인 이 네 나라가 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거든요. 네네. 서로 협력하고 있는데 네. 커피 클럽은 뭐냐면요. 이 G4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에 네.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을 반대로 뭉친 그룹입니다. 반대하려고 뭉친 그룹이에요. 네네. 한국은 일본을 반대하고요.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독일을 반대합니다. 예. 파키스탄 당연히 인도를 반대하고요. 아르헨티나하고 멕시코는 브라질을 반대합니다. 캐나다는 상임 이사국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캐나다도 여기 소속이 돼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커피 클럽을 통해서도요. 우리나라하고 또 아르헨티나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기도 같이 하고요. 반대하는 유엔에서요. 입장이다. 같이 반대하면서 서로 협력을 하기 때문에요. 예.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독일이 상임 이사국 되는 거 크게 반대할 이유는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일을 찬성을 해주면요. 네. 아르헨티나, 그러면 스페인, 이제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본을 찬성해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연대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커피 클럽은 분열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사실 G4도 서로 협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커피 클럽도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각 굳이- 대륙의 라이벌끼리 지금 이렇게 네, 맞습니다. 굳이 대치하고 자기들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요. 네. 서로 멤버들끼리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연합을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커피 클럽 외에도 2019년도에 아르헨티나의 주요 언론이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표기를 해서 단독 표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진짜- 아르헨티나의 주요 언론이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로 단독 표기했다고 하고요. 네. 2021년도 아르헨티나 상원에서요.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네. 김치의 날이. 네네. 어.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건 종갓집 며느리도 놀랄 소식인데요. 예.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결의안을 내셨던 그 국회의원이 아르헨티나 국회의원이요. 네네. 김치의 효능에 대해서 김치가 얼마나 몸에 좋다고 해서 아르헨티나 국회에서 거의 10분 이상을 이렇게 연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약간 눈총을 받았던 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르헨티나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법안들 통과가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상원의원 한 명이 나오더니 한국의 김치에 대해서 연설을 10분 이상을 하니까 아니 아무리 김치 날도 좋지만 더 우리 중요한 법안도 많이 해야 그렇죠. 해야 되는데 예, 왜 예. 너무 시간을 많이 썼다. 그래서 약간 눈총을 받았다는 기사도 실리기도 했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고마운 네. 일이네요. 그렇죠. 아르헨티나가 한국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긴밀히 협력하는 브라질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 고마울 뿐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에서 예전에 많이 배웠지만 역시 적의 적은 친구다. 그런 말이 여기서도 한번 다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지금 옷을 갈아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사실 이런 역사를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전 세계에서 아르헨티나 응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네. 바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 월드컵이죠. 사실 세계 축구계를 오랫동안 호날두하고 메시가 양분해 오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네. 호날두는 유벤투스 소속으로 2019년도 3년 전이죠. 방한했던 당시에 한국 팬들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뭐 날강두라는 별명도 없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그게 한반도 스파이 역할을 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게 밝혀졌죠. 네, 그랬나요? 그에 반해서 2010년도에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한국을 방문한 리오넬 메시는요. 네. 그 당시에 독감에 걸려서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경기에 나섰고 극진한 팬 서비스를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성이 좋은 메시에 대한 국내 지지도도요. 굉장히 좋습니다. 호감. 네, 현재 그래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메시를 위해서 뛴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이요. 네. 그만큼 열심히 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똘똘 뭉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메시를 위해서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보일지 정말 관심이 많이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22년은요. 우리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국교를 맺은 또 6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또 그래요? 네, 60주년이 되는 해고요. 예. 우리는 20년 전인 2002년도 한일 월드컵에서 네. 아르헨티나의 도움을 받아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대회에서 정말 한국은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르헨티나는 예선 탈락을 했죠. 예, 일본에서 경기를 어렵게 하면서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이유로도 우리는 정말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의 행운이 따르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또 간절하기도 합니다. 네. 설득됐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응원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오늘 콘텐츠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축구에서는 네. 빚진 게 있다. 아르헨티나. 빚진 게 있고 아무래도 전통적 우리의 우방이니까. 우방이고. 네.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20년 전에 정말 환상적인 시간 한번 보냈으니까 20년 후에 우리도 한번 알겠습니다. 이들을 응원함으로써 잡지사 구독자라면 어딜 응원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완벽한 결말을 맞게 될지. 메시 라스트 댄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 벤제마가 정말 축구의 황제로 벤제마가 은바페가 4년 전에 죄송합니다. 네. 은바페 은바페가 죄송합니다. 또 하회탈 미소를 예, 짓게 될지. 은바페가 예. 20살 예. 그러니까 4년 그렇죠? 전이죠. 예, 20살 때 정말 그 당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 24살인데 월드컵 2번 우승하게 생겼어요. 일요일 자정에 네. 그 결과를 은바페 알게 선수가 됩니다. 다시 결국 새로운 황제가 될지 네. 메시 선수가 라스트 댄스를 화려하게 끝마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다 오늘도 재밌는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